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간부들 중심으로 제기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이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일부에 대해선 검찰의 구형보다도 오히려 높은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란 건데요. 또 다른 재판에선 검사가 피고인의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끔찍한 협박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 진행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틀 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의견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엔 노만석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법무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물을 마시기도 했던 정 장관은 1심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변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묻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집단 성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 사건에선 볼 수 없었던 집단 반발이다 보니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과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사회적 파장.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교육 담당 검사들도 노 권한대행의 입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노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42개 지청 가운데 8곳의 지청장들은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 행동은 윤석열 정부 시절엔 찾아볼 수 없던 일입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출장을 나가 진행한 김건희 씨에 대한 황제 조사, 이어진 봐주기 결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연판장을 돌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역시 대검 지휘부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들의 공개 반발도 없었고 왜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냐는 비판 역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 검사들이 격앙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겐 왜 가만히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반발해 항소장을 냈어도 이는 유효하다며 사퇴한 정진우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을 주도한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강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는 수사팀의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 1차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MBC와 통화에서 1차 수사팀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선 7,800억 원 넘는 금액이 추징금으로 구형됐지만 1심 선고는 400억대로 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미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추징하겠다고 한 부당이득 금액은 7,800억 원가량. 그러면서 김만배 씨 6,100억 원, 정영학 600억 원, 남욱 1,000억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면소,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1심이 선고한 추징금 규모는 473억 원.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선 그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자 가운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은 0원이 됐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체 소가가 387억 원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확정돼야 민사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습니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 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회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며 법무부 장관 사퇴와 함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라며 항명과 애초에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 포기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장관이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겨냥한 비판입니다. 또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을 영원히 삭제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고 특검합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피고인조차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가짜뉴스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라며 오히려 이들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장애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평양과 백두산 기슭 등을 무인기로 공략해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노려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에 적어놓은 계획들이 드러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등 이른바 최우선 체포 명단을 비상계엄 직전 적어놓은 메모도 공개된 가운데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외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하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환죄 적용 여부를 가른 기준은 무인기 작전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특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메모엔 지난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나열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도 적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읽히는 대목인데 비상계엄과 상황을 미리 상정한 듯한 내용도 여럿 나왔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정치인 이름도 등장합니다.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한 시기도 지난해 3월 안가회동보다 5달 앞선 2023년 10월로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내일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경로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수중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뒤 모든 책임을 부인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러나 순직 해병 특검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작전 통제와 지휘가 최상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 만에 첫 기소입니다.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하여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가슴 장화 확보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검은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 이용민 전 포 7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고 작전 상황을 몰랐다던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수해 당시 수중수색 사진이 실린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전체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포렌식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 폴더로 옮겨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그가 수중수색 관련 영상 뉴스 링크를 수신하고 사고 이후 부하와 통화해서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느냐고 묻는 등 수중수색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삭제하려 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은 출석하기로 하면서 강제 구인으로 나아가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특검 사무실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기로 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이어서 MBC가 취재한 공공기관장들의 방만한 해외 출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돕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인데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해외에 나가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박을 하면서 700만 원 넘게 쓰기도 했는데 공공기관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해외 숙박비 실태 전합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보이는 거대한 샹들리에 조명. 고급스런 객실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외 레스토랑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에 위치한 5성급 호텔입니다. 재작년 아시아 각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며 몽골로 향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 호텔에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해외 출장 지출 내역에 따르면 당시 최 이사장이 4박 5일 동안 쓴 숙박비는 472만 원. 하룻밤에 118만 원을 쓴 겁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월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며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전국 불안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벌어진 직후라 내부에서 만류가 있었지만 출장은 당초 6박이었던 일정을 4박으로 줄인 채 강행됐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감안해서 이번 출장은 가지 마시라.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사측에 요구를 하고 했지만 결국 이사장을 강행을 해서 당시 최 이사장이 5성급 호텔에 머물며 4박 6일의 출장에 쓴 숙박비는 707만 7천 원. 하룻밤에 106만 원가량의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일정 조정으로 환불받지 못한 이틀치 숙박비 281만 원까지 모두 지불됐습니다. 신보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의 숙박비는 하루 25만 원 안팎이지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4배가 넘는 돈을 쓴 겁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 이사장이 그동안 다녀온 해외 출장은 11번. 수행원들과 함께 쓴 출장비는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회당 평균 4천만 원으로 전임자의 2배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을 돕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이렇게 많은 해외 출장비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몽골 출장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위해 무료로 회의실을 쓸 수 있는 스위트룸을 골랐고 미국 출장은 유사 등급의 호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소에 묵었다며 전임자 때보다 환율과 물가가 올라 출장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신보를 통해 여러 차례 최 이사장의 해명을 요청했지만 최 이사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오늘 다시 대만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나치게 잦은 해외 출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맡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21번이나 갔는데요. 열흘 중 하루를 해외에 머문 셈인데 해외 출장이 꼭 필요했을까요?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걸까요? 이어서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출신 낙하산이라는 반발 속에 취임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석 달 뒤 스위스에 간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해외 출장 횟수가 21번에 달합니다.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웬만한 아시아 국가는 거의 다 갔고 유럽에서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크로아티아로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보스턴을 들러 19개 나라 24개 도시를 갔습니다. 세계 일주에 가까운 해외 출장을 간 겁니다. 출장 일수로는 114일로 임기 열흘 중 하루꼴로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국제기구 회의 참석과 업무 협약 체결, 해외기관 면담 등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비슷한 시기 다른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장의 해외 출장 횟수보다 많게는 7배 차이가 났습니다. 해외 출장 적합성 등을 따지는 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 중 5명이 내부 인원으로 꾸려져 사장님의 출장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낸 유 사장은 당시에도 임기 중 28번이나 해외 출장을 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외 출장 전문 기관장이 되어버리셨죠? 우리나라 금융의 최대의 문제가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보는 유 사장이 국제기구 집행부로 활동 중이라 해외 출장이 잦은 거라며 전임 사장의 출장 건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에 동거녀를 데려가 관광을 하거나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의 목적이 정말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정책으로 환류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간 공공기관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외부 감시와 객관적인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도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유성 논란은 둘째치고 동료 의원과 직원이 해외 출장 비용을 부풀려 검찰에 넘겨졌는데도 모르는 일, 상관없는 일이라며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으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소각장과 과학단지 등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 그리고 매일 일과 시간 중에 매일 기관 방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정기념당 등 유명 관광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합니다. 저희들 뭐 관광지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중정기념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다 관광지 가시던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계획서는 제가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에서 항공료를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구의원 1명과 사무국 직원 등 4명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만으로 떠나는 구의원 가운데 이를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몸살이고 저희가 꼭 필요한 해외 연수를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검찰 송치됐잖아요. 항공료 부풀리기로.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달서구의회 의원 10명 등 14명이 떠난 이번 대만 국외 공무 연수에 들어간 세금은 2,500여만 원. 한 명이기 때문에 매번 하는 것처럼 관행처럼 간다. 거기에 또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시민단체 등에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일정과 예산에 대해 엄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경남 창원시 의회는 국외 출장 경비 관련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데 창원시 의회 의원들도 오늘 대만으로 해외 시차를 떠났습니다. 사실 지난 9월에 영국과 프랑스 등에 다녀오고 2달 만이라 외유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국제공항 출발 게이트 앞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들이 출국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국외 도시재생과 경제정책을 시찰하겠다며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을 다녀오는 겁니다. 대만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 규모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만을 한 번도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시찰 일정엔 박물관과 위스키 증류소 견학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모릅니다. 왜한테 뭐. 그럼 이번에 간 일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릅니다. 창원시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등 14명이 4박 5일로 대만을 다녀오는 비용은 모두 3,600여만 원. 이들 시의원들은 2달 전에도 각 상임위별로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와 내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 예산을 소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저희가 이제 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달에 꼭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동료로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대만으로 시찰을 나가는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 4년 전에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4분의 3은 같지 않습니까? 창원시 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외 출장 경비 사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해외 출장과 연수뿐 아니라 체육대회에도 세금이 쓰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경기도에서 기초의회가 모이는 체육대회가 열려서 찾아가 봤습니다. 금지했음에도 술을 마시는 모습,
텔레비전과 태블릿 등 100개가 넘는 경품이 뿌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도 동두천 종합운동장.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들의 신성과 화합을 다진다는 목적으로 열린 체육대회입니다. 전체 31곳 가운데 22개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마스코트 인형들이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공식 개회가 선언되자 폭죽이 터집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행사 도우미들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포함한 내빈들이 단상에 오른 뒤 경품 추첨이 시작됩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입장! 준비된 경품은 다채로웠습니다. 95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와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고가의 전자기기부터 음식물 처리기, 공기청정기, 마사지 기기까지 모두 100개가 넘었습니다. 경품을 마련하는데 1,35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관역별로 한 분씩 43인치 TV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경품 행사를 마친 뒤에야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설치된 천막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마다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젠슨왕도 사용해 유명해진 소맥 제조기도 보입니다. 운동장에서 취식과 음주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는데도 술잔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은 시각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도 의회 한 곳만 빼고 모여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운동장도 술 반입이 금지됐지만 음주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구의회마다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한 대씩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경품 추첨 행사로 준비했지만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기부 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 체육대회를 위해 경기도는 2억 원, 서울시의 경우 4,500여만 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체육대회에 또 어떻게 돈을 썼나 살펴봤는데요. 유명 가수를 부르는데 3천만 원, 단체복을 맞추는데 4천만 원을 넘게 쓰고 체육대회를 하는 데 쓴 금액이 총 2억 원에 달합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내빈석. 똑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들을 위해 맞춘 옷입니다. 똑같은 모자를 쓴 사람들은 지방의원들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돈을 들여 의장, 의원의 옷과 모자를 맞춘 겁니다.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 일부 참가자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춤을 춥니다. 해당 체육대회 예산계획서를 살펴보니 의장, 의원의 옷과 모자 사는데 4,300만 원, 유명 가수 2명 섭외에는 3천만 원을 썼습니다. 모두 예산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체육대회에는 기념수건 700여만 원, 자전거 600여만 원, 시상금용 온누리 상품권 300여만 원 등 모두 4,5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그냥 보면서 느낀 거는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 돈이 사실 많이 들죠. 지방의원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껴 쓰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반기에도 이제 보니까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짜임새 있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여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너무 빈약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자체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고 예산 규모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 공무원 100명 이하면 한 명당 8만 원, 300명 초과일 경우는 4만 5천 원, 800명 초과면 1만 5천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체육대회를 연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지만 지자체는 아니라 이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4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데도 1인당 소요 예산은 약 11만 원 수준으로 통상의 공공기관 행사 비용과 비교해도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체의 초청 가수를 배제하고 고가 경품은 전면 폐지했다면서 각 구의회에 지급된 시상금은 불우이웃 돕기 등 좋은 곳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체육대회에 제공된 식사나 물품 등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과 우려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보다 절제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됐던 보일러 타워들의 발파 해체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다은 기자입니다. 높이 60m의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6호기. 고소작업차에 올라탄 작업자들이 구조물의 상태를 살핍니다. 폭약을 터뜨리기 전 구조물이 무너질 만큼 충분히 약해졌는지 안전한 방향으로 무너질지 점검하는 겁니다. 보일러 타워 4, 6호기에 대한 해체 준비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발파를 앞두고 주변 통제도 시작됐습니다. 인근 300m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가 대피했고 출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도 세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파 일시가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이르면 내일도 발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6호기를 해체하는 것은 단순 해체가 아닙니다. 요 구조자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고 현장 양옆에선 거대한 구조물의 붕괴 우려에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한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사고 1시간 20분 만에 발견된 40대 노동자는 결국 12시간이 넘는 구조 작업 중 숨졌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인 그는 어제 오전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됐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40대 가장은 이달만 일하기로 한 단기 계약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구조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발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7명이 매몰된 대형 붕괴 사고, 3명이 숨진 가운데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2명은 여전히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그런데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체 작업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 직전 영상입니다.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25m 높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타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주변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과 외벽으로 채워졌던 하부 공간이 이미 철거됐던 겁니다. 작업 순서는 제대로 지킨 걸까? 시공사인 HJ중공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저층 구간 구조물을 먼저 철거하면 붕괴돼 작업자가 매몰될 위험이 있으니 철거 작업 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에는 하부 구간 내 시설물을 먼저 철거한 뒤 취약화 작업을 하고 발파 작업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체 작업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철거를 하면 위층부터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철거하면서 어떤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건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건물은 40년이 넘었잖아요. 노후 건축물이 가동을 멈추고 4년 동안 방치돼 부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녹슬는 게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철거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냐는 얘기죠.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6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교육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사망자 1명은 사고 3일 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분이 일용잡부로 들어왔고 인력업체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교육이 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돼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번 대형 참사도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도 중 화물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한 개 차로만 통제한 채 선수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통제된 차로로 끼어든 겁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코스입니다. 갓길에서 선수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가고 잠시 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청주시청 소속 선수가 경기도 중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도 흘리고 그 1톤차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사고 당시 이 선수는 최선두로 달리고 있었고
경찰차가 20에서 30m 앞에서 선수들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옆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군 대표들만 참가하다 보니 한 번에 같이 뛰는 선수가 9명뿐이어서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통제했던 겁니다. 선수들은 2차로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차선을 넘어 돌진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운전할 당시에 앞에서 마라톤 선수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까지는.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는 첫날 시작부터 사고가 나면서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80대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잠시 뒤에 뉴스데스크는 대통령실 하정우 AI 수석과 함께 우리 AI 산업의 현 주소와 진행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 최신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관심이 뜨거운데 하 수석에게 정부의 계획에 대해 듣기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손잡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행사에 참석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최신 GPU 블랙웰의 수요가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쌓는 실리콘 원판, 웨이퍼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TSMC에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AI 학습 성능 3배, 추론 성능은 15배 향상된 최신 GPU 블랙웰 생산이 본격화된 겁니다.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26만 개 우선 공급을 약속했던 바로 그 GPU입니다. 젠슨 황이 우리 기업들과 깐부치킨에서 러브샷을 나누고 블랙웰을 공급한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뭘까? AI가 화면에서 뛰쳐나와 현실 속 로봇처럼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진화하려면 물리적 동작들을 충분히 학습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 자동화가 이뤄져 동작 데이터가 충분한 우리나라는 피지컬 AI를 구현해 볼 좋은 시험장입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부품, 완성차 제조, 생태계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블랙웰을 공급받게 된 삼성과 SK는 완전 자동화된 AI 팩토리를 구상합니다. AI가 정교한 동작을 더 많이 학습할수록 피지컬 AI의 기반은 더 단단해집니다.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도입해서 SK 하이닉스에 특화된 가상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모리 칩 생산 공정을 완전 자율화해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격변기,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피지컬 AI 경쟁이 본격화된 또 다른 격변기, 세계 최고 AI 기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지컬 AI의 첫 단계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미국, 중국의 한 발 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가 얻은 기회, GPU 26만 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전 한기 수준의 충분한 전력과 통신망 구축 등 차질 없는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올라 4,000선을 회복하며 4,073.24의 장을 마쳤습니다. 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주 등이 장세를 보인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다시 60만 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도 이른바 10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 움직임을 관련주들이 이끌 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대통령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여쭤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대통령은 지수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지수 상품에? 네네, ETF. AI 관련해서도 무슨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ETF를 들어갔는데요. 뭐 AI, 반도체 관련된 ETF에 들어가 있고 지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같이 간다. 어쨌든 저나 뭐 대통령실이 잘 정책을 했으면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책임을 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AI 2, 3년 전에 생각할 때만 해도 열패감? 한국 소외된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앞섰었는데 요새 분위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블랙락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저 메모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회사마다 약간씩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메모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삼성과 SK라고 하는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HBM 그런 파트너를 만들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엔비디아의 또 다른 큰 어떤 비즈니스 방향이 피지컬 AI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GPU라든가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기술뿐만 아니라 뭐 제조 공장이라든가 산업 환경이라든가 하는 실제 물리 세계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젠슨왕이 실제로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소프트웨어 능력에 비해서 제조 공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EU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몇몇 독일 같은 나라들은 뭐 제조 산업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아쉽고 EU 법안도 있죠. 근데 한국은 둘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왜 26만 장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수급이 가능한 거냐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의 발언 이후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UAE가 선적을 받았고요. 또 저희가 추경 때 GPU를 확보하는 예산을 태워서 집행을 했는데 그 GPU 배 타고 잘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만 장을 사려면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의 칩스 액트, 칩스법이죠. 거기에 보면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맹국 혹은 친한 나라들의 어떤 제조 환경 혹은 같이 만들자라는 개념이죠. 당장 TSMC에서 엔비디아 GPU를 다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런 위험성은 조금 낮은 편이고 실제로 그 메인 타겟은 중국과 그와 관련된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배 타고 오는군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전력, 메모리칩, 통신 등등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전력 인프라가 맞고요.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26만 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26만 장을 다 넣었을 때는 한 500메가와트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각 기업들마다 뭐 5만 장, 6만 장 이렇게 분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속 들어올 GPU들이 더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 3년 동안에 충분한 어떤 전력 인프라를 좀 더 빠르게 공급을 하려면 원전을 추가로 짓는 거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10년 정도 봐야 되고요. 2, 3년 동안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재생에너지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긴 호흡으로는 SMR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보다 늘린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이런 AI의 전력 수요를 대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도 정부 일을 도왔던 적이 있으시고 민간에도 계셨고 이재명 정부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 정부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네, 정부의 의지가 진심인지 모르겠다. 뭐 네, 그건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갔을 때 뭔가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텐데 정부의 AI 전략 그리고 확신 그리고 어떤 제도적이나 투자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블랙락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도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정부가 이런 AI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관련이 있는 사실 거죠?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자, 수석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의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강의에서 시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른 건데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장치가 없었는데요.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답안을 공유했고 학교 측은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대학생 1,400여 명이 온라인 수강하는 교양 수업,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지난달 25일 컴퓨터를 이용한 비대면 중간고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응시한 일부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험 도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채팅방에 있었던 학생 제보로 들통났습니다. 컴퓨터에 시험 문제 창 외에 다른 창을 띄울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F 처리와 행정조치를 강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저는 몇 주 전부터 되게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 열심히 대비했는데 억울하죠.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연세대에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업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강생이 챗GPT를 사용하고 A+를 받았다고 쓴 글이 지금도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돼 있습니다. 올해는 시험 칠 때 얼굴, 손, 마우스가 보이도록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담당 교수는 이런 영상을 확인하다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스러운 50명 가운데 40명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강의와 시험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했는데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정행위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상화될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연세대 측은 AI 윤리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교사들은 일반적인 교육 활동에도 과도한 민원이 여전하고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받아도 아동학대 신고로 되돌아온다고 호소하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은 11년차 교사 박모 씨. 학기 초 자주 지각하는 아이에게 말로 주의를 줬는데 그 뒤로 학부모의 문자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담임 자격이 없다. 마주친 일 없었으면 한다. 사지가 떨린다. 보름 동안 250통에 달했습니다. 핸드폰 그 진동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요.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학부모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거의 99% 아동학대 신고가 와요. 의뢰원을 받았고. 고등학생 흡연을 꾸짖은 교사에 대해 학부모가 자신이 허락했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학생의 성희롱 발언에 교권 침해 신고를 했더니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 제가 교권 침해 신고를 한 것을 취하하면 그 부모님께서도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안 하겠다라고. 지난 2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400여 건. 하지만 교육청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별난 게 1,00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마구잡이 신고인 셈입니다. 반면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건수는 4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10건 중 9건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5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숨을 거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사건도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에겐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이 조치의 전부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건 부과에 그쳤습니다. 교사들은 더 위축되고 생활지도도 느슨해집니다. 교사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배움이 학교에서 있겠어요. 교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비해 한참 낮게 책정돼 이른바 부자감세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높게 솟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가 5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을 33억 원으로 매겨 올해 보유세는 1,8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바로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 역시 비슷한 시기 53억 원에 거래됐지만
공시 가격이 36억 원으로 잡히면서 세금은 2,100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두 집 모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세금이 덜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평균 시세의 69% 선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에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며 계획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도 쓸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드러난 정부 기조는 달랐습니다. 자,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하실 겁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거 시민단체들은 후퇴한 부동산 세제를 방치하면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며 여론 눈치 보기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내년도 공시가율을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가 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같이 뛰고 있다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 뒤 2달 만에 벌어진 또 다른 죽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도 고정 야간 노동을 사망의 원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1일 쿠팡 협력업체 소속 배송기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 과로사로 판정했습니다. 고인은 57살 고령에도 밤 9시 출근해 오전 7시에 퇴근하는 밤샘 근무를 주 6일씩 반복했습니다. 야간 노동 가산을 적용하면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 시간은 주 61시간 45분. 법으로 제한된 주 52시간 상한조차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 사망 후 불과 2달 만에 발생한 또 한 번의 과로사. 정 씨 역시 주 74시간씩 일하며 주 6일 새벽 배송을 반복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죽음의 원인을 야간 근무로 공통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 고정노동이 만들어낸 비극이자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노동의 현실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무리한 속도 경쟁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쿠팡이 만든 새벽 배송은 이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로사에도 속도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택배노조는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여부에만 논의가 집중되면서 심야 노동의 위험성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택배노조가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한다는 주장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 이 시스템을 설계한 쿠팡은 뒤에 빠져 있고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노동자들과 소비자가 싸우는 그야말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인의 과로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위탁 배송업체에서 유가족의 산재 신청을 충실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볼리비아, 가나와 평가전을 갖는 축구대표팀이 천안에 새로 마련된 축구종합센터에 처음 소집됐는데요. 대표팀은 조추첨 2번 포트에 들어가기 위해 무조건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파주 트레이닝 센터 계약이 만료된 뒤 2년 가까이 떠돌이 신세였던 축구대표팀. 천안에 새로 마련된 축구종합센터에 처음으로 소집됐습니다. 긴 코트 차림의 주장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등장했고 보니까 어떠세요?
함께 입소한 선수들 역시 11개의 축구장을 비롯해 최신식 시설을 갖춘 훈련센터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유럽식 호텔로 이렇게. 새둥지에서 담금질에 나선 대표팀은 오는 14일 볼리비아와 오는 18일 가나와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관전 포인트는 최전방 경쟁입니다. 주장 손흥민이 건재한 가운데 3경기 연속골을 신고하며 절정의 득점 감각을 과시 중인 오현규와 긴 재활 끝에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단 조규성을 두고 홍명보 감독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트2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범과 백승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도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월드컵을 7개월 앞둔 만큼 이번 2연전을 통해 베스트 11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선수가 노이즈컵 사상 최초로 3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통산 6번째 우승으로 자신의 최다 우승 기록도 다시 갈아치웠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롤드컵 결승전에서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시간 넘는 혈투 끝에 T1이 사상 첫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An unrivaled dynasty here has just been made. The three-peat is real. T1의 상징 페이커는 통산 8번 결승에 올라 6번 정상에 오르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월드에 대한 기록들이 잘 쌓이고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금전적인 유산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회 부진으로 가장 아래부터 시작하고도 끝내 정상에 선 페이커. 승패를 초월한 면모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패배 위기에서 미소를 보이는가 하면 2대1로 지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3세트 지고 나서 4세트부터는 충분히 패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은 경기 좀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게요. 5세트 막판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동료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침착하게 15판 한번 해라. 변할 거 없는데 15판 한번 해야 페이커는 우승 직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강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열정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끊임없이 본인이 성장하는 의지를 가지는 게 가장 나이가 들면서 꺾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와 평가전을 앞둔 일본 야구 대표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습 경기에 메이저리그 심판진을 초빙해 스트라이크 존과 피치 클록 등 다양한 상황을 시험했다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빅리그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 기록된 젠 파월을 비롯해 미국 심판진이 일본 미야자키에 등장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트라이크 존과 피치 클록을 경험하기 위해 일본 대표팀이 구심과 이루심, 피치 클록 관리관을 초청한 겁니다. 일본 대표팀과 히로시마와의 연습 경기에서 피치 클록이 최대 화제였습니다. 1회 초 8초 안에 타격 준비를 마치지 않아 스트라이크를 선언당하는 장면이 나왔고 작년 프리미어 12에서 한일전 승리를 거뒀던 왼손 투수 스미다는 피치 클록을 의식하다 볼넷을 5개나 내주며 9실점하기도 했습니다. 사인 교환 장비인 피치컴을 투수, 포수는 물론 야수까지 사용하는 등 경기 내내 다양한 실전 테스트가 이어졌고 9회 경기가 끝난 뒤에도 2루에 주자를 둔 채 승부치기 상황을 가정한 연장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연습 경기를 WBC 공인구로 치른 일본 대표팀은 이번 주말 우리나라 대표팀과 2연전을 치러 국내파 명단을 압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11월 초에 폭설 속 축구 경기가 벌어져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그 장면은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일지 톱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무려 20cm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치러진 캐나다 리그 결승전. 경기장 라인이 눈에 덮이면서 골키퍼가 넉가래로 페널티 박스 라인을 그리고 직접 눈더미까지 치우는데요. 빨간색 공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득점 장면 또한 아주 역대급이었습니다. 문전의 혼전 상황에서 오타와의 바이시클 킥이 들어갔어요. 몰아치는 눈보라만큼 예술 같은 골이었는데요. 제설차까지 동원해 그라운드를 정비한 뒤 치러진 연장전에선 동점골의 주인공 로드리게스가 감각적인 칩샷으로 오타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번엔 캐나다 바로 밑 미국으로 갑니다. 발리 슛으로 통쾌하게 골망을 흔드는 샌디에이고의 펠레그리노. 그리고는 광고판 위에 올라섰는데요. 그 유명한 28년 전 최용수의 광고판 장면이 떠오르는 상황. 다행히 이 선수는 균형 감각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플레이였습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데요. 6개 구단이 모두 박지수 선수가 복귀한 KB를 우승 후보로 꼽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젠 도심 속에서도 곱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붉고 노란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가을빛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볼에 닿는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억새가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월요일마다 추워지고 주 후반엔 온화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대기 상공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서울의 기온 5.4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 3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턴 금세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수능일에도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수험생분들은 체온 조절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춘천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